15년 동안 카메라 하나 들고 길 위를 걸으며 수많은 삶을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디렉터가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키즈 언더 블럭. 그 길 위에서 그는 노숙자에서 대통령까지 수많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위로와 삶의 해답을 건네받았고요. 때로는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때로는 영하 20도의 호가에서, 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사의 현장에서조차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대요. 그가 만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단단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저자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 나와 타인, 그리고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한마디. 또 저자는 말합니다.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명 덕분에 저자는 세상을 향해서 굳게 닫았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고요.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지라도 삶의 중심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삶의 자세 덕분이었다고요. 오늘 소개할 책, 참 괜찮은 태도. 지은이 박지현, 펴낸 곳은 메이블입니다.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2008년 청주 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을 때였다.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가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사항을 들었다.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 하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를 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그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숨만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걸까. 청주 여자교도소를 3일 동안 취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그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수를 선택한 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장동익을 인터뷰하게 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주어지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의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 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33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2살 된 딸도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놓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 가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죠. 면회 안 와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써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둬야겠다. 네가 언젠간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일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겹겹이 쌓여 있는 2,000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맺을 뿐이었고, 그 후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7글자를 듣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던 33세 청년은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놓아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원망해 보아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사건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익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 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로 내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해준 걸까? 3일 동안 경복궁을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보고 싶었다던 한 자매를 만났다. 한복까지 입으니 시간여행을 해서 진짜로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길거리를 걷다가 그 시대의 또래를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말하던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잘 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으면 울컥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건 한참 뒤 인형병원을 취재할 때였다. 다 해진 낡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곳이었는데 마침 어릴 때부터 함께한 햄토리 인형을 수선하러 온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햄토리 인형은 보기에도 너무 낡고 해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넘게 햄토리와 같이 웃고 울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버려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주고자 인형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특히 최근에 입사 지원했던 곳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햄토리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햄토리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바로 잊지 못하고 눈물을 애써 참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불합격 문자들을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끝없이 실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약한 자신을 들키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힘내라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에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해주는 걸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 고군분투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인 게 못마땅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꾹꾹 눌러담은 감정들과 상처가 골마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울컥하며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면 달래줘야 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영원한 초통령 뽀로로의 목소리를 19년간 연기해온 성우 이선. 그녀는 뽀로로를 보며 자란 많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뽀로로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 하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서 좀 울컥했네요. 그 많은 성우 중에 이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30년, 40년 나랑 계속 함께 하자, 뽀로로야. 고마워.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생각하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트위트 글을 발견했다. 마음이 너덜거릴 조짐이 보이면 우선 자기 내면의 아이를 대접해줘야 한다.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딸기 한 접시 먹이고 11시 전에 재웠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짐. 아, 나도 오늘은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맥주 한 캔을 대접해주고 얼른 재워야겠다. 낯선 이에게 받은 잊지 못할 위로. 방송 섭외가 어려운 대상 중 하나가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장성 편백나무 숲으로 취재를 갔을 때에도 그러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 숲을 자주 찾는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정처 없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저 길 끝 나무 사이로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섭외가 될지보다는 일단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이 무슨 촬영이냐고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큐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 되는 사람이 흔쾌히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딱 하나. 아내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 그게 분명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그의 아내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황이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편백나무 숲에서의 생활을 선택했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 같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3일 동안 그 부부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면 좋을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이후로 어떤 게 힘든지를 물어봤겠지만 왠지 그 부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와 있는 3일 동안이라도 암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즐겁게 웃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물어야지. 나는 다음날 두 사람에게 서로 첫인상이 어땠는지부터 물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어떤 모습에 감동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어들었고, 나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는 나는 모를 행복을 저들은 알고 있다고. 어느덧 3일이 지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다. 나를 본 그가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 봐요. 제가 분명히 촬영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아내가 암 판정 후 처음으로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웃으며 사는 법이라는 책도 한 권 샀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를 따라 집 옆에 있는 텃밭으로 가서 단정히 자른 아내의 단발머리를 보고 나서야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실감했고 나의 노력이 그녀에게 닿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녀는 텃밭에 가지런히 배추씨를 심고 있었다.
배추가 잘 자라면 제일 예쁜 배추를 줄 테니까 꼭 다시 오라며 웃는 부부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그 후 2주가 지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다. 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서 걸려온 거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진단받고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왜 가까운 지인들보다 편백나무 숲 부부가 떠올랐는지. 늦은 밤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참 많이 울었다. 그들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어떨 때 환자가 제일 약해지고 어떨 때 보호자가 도망치고 싶어지는지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나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침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화를 해 대뜸 어머니 병실을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병실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편백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충령산 숲을 다니며 쓸만한 편백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한다. 다행히 좋은 놈을 발견하고는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내려와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어머니 병실로 가져온 것이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와 그 부부가 만나서 어떤 표정으로 첫인사를 나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서로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고 진심의 말들을 건넸으리라. 어머니 말로는 그들이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만나 편백나무를 주고받았고 낯설지만 따뜻한 부부의 위로에 어머니는 다시 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오래전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의 병까지 알게 돼 약해졌던 나도 편백나무의 편안한 향을 맡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3일 동안 취재차 만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늦은 밤 내 전화를 불쾌해 하기는커녕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까지 와서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갔다. 촬영 중이어서 통화도 길게 못하고 끊었는데 서운한 기색 없이 바쁠 텐데 얼른 전화 끊고 볼일을 보라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 고마움을 나는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다. 꼭 한번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부부는 연신 괜찮다고만 했다. 덕분에 아내가 활기를 찾았으니 고마운 건 오히려 자신들이라면서. 살면서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깊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갈수록 낯선 타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덜 믿고 덜 기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타인에게 벽을 세우는 법을 배워가던 나는 며칠 전까지 이름도 몰랐던 부부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타인을 만나면 혹시 상처받을까봐 겁내며 세우던 벽도 조금씩 허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새벽 휴대폰이 울리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부고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장례식장 영종 속 그녀는 편백나무 숲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서 끝내 울고 말았다. 용호도 할머니들에게 배운 행복의 비밀. 통영에서 배를 타고 14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용호도. 촬영 당시인 2012년도에는 이미 10집 중 2집은 빈집이었고 섬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황혼의 숲이었다. 사람이 적은 탓에 섬은 가게 하나 없이 산출했다. 그래서인지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띄엄띄엄 있는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작은 섬에서 4박 5일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기 전에 얼른 시간이 흘러 육지로 향하는 배에 있기를 바랐다. 한편으론 어르신들은 이 적적한 곳에서 어찌 지낼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잡고 까르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뭐가 그리 웃긴지 봤더니 한 명이 마늘을 까다가 장난삼아 코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웃고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늘이 한 할아버지 코에 쑥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그들은 나한테 아이, 큰 마늘 하나 집어넣어서는 코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라고 권하면서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자 실이 났는지 나중에는 다들 마늘을 하나씩 코에 낀 채로 노래를 불렀다. 그게 내가 만난 용호도의 첫인상이었다. 잠시 후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수치로 그리고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호스 연결 작업을 하던 중에 라이터를 켜다가 실수로 눈썹을 홀랑 다 태워버렸단다. 눈썹이 없는 모습이 우스워서 다 같이 모여 수치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자 할머니는 더 힘을 주어 숯을 문질렀고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저희 아가씨 그 머리카락 좀 잘라줘봐. 내 눈썹에 붙이게. 그 말에 그들은 또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나에게 서울소원 아가씨가 고생이 많다며 뻥튀기를 갖고 나와서 먹어보라고 권했다. 뻥튀기를 먹으며 그들을 보는데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특히나 사라, 셀마, 매미 등 거대한 태풍이 올 때마다 참 욕봤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큰 태풍이 오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섬 밖으로 피난을 나가고 가난한 탓에 배가 없는 사람들은 집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파도와 바람이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마냥 울었다고 한다. 한 할머니는
모진 파도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남편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버렸다며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저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했다. 아, 그런 고생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이 섬을 지키고 있었구나. 눈 뜨면 보이는 게 바다뿐인 마을에서 파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릴까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였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보였다. 옆에서 조연출을 맡은 동료가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의 찢어진 청바지에 꽂힌 것이었다. 섬 마을의 애환을 털어놓던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확 바뀌었다. 시작은 한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됐다. 할머니는 섬이라 햇볕이 강한데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무릎이 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의 궁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조연출은 순순히 무릎을 내주었고 어제 눈썹을 태워먹은 할아버지가 대표로 바늘을 잡고는 찢어진 청바지를 야무지게 꿰맸다. 할아버지가 청바지를 다 꿰매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릎 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별일도 아닌데도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덩달아 행복해졌다. 몇 시간 만에 용호도의 해피바이러스에 나까지 전염된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뒤 집을 나와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할머니 셋이 나란히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항구에 정박한 큰 화물선에서 선원들이 정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중이었다. 할머니들은 한참 동안 배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또 누가 무엇을 수리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왔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 거예요? 계속 저 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자 한 할머니가 말했다. 작은 여객선만 보다가 가끔 저렇게 큰 화물선이 들어오면 그렇게 신이 난다고. 섬에는 하루에 2번 여객선이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춰 나와 배에서 누가 내리는지 무엇을 들고 오는지 구경하고 사람을 내려주고 배가 떠나는 모습도 끝까지 지켜본다고 했다. 매일 봐도 하나도 질리지 않고 마냥 재미가 있단다. 그렇게 늘 오는 여객선을 보는 것도 즐거운데 가끔 저렇게 큰 배가 들어오면 얼마나 재미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고는 다시 화물선으로 눈을 돌려 마치 큰 쇼를 보는 것처럼 즐겁게 관람했다. 그때 알았다. 아, 할머니들에게는 항구가 극장이고 배들이 영화구나. 저런 화물선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였구나. 처음에는 며칠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했던 섬. 그런데 어느새 섬 사람들을 따라 4박 5일 동안 참 많이 웃었던 섬. 나는 그 섬에서 웃고 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배웠다. 별일 없어도 매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용호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분명 오늘도 서로 소소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을 것이다. 까르르, 호호, 하하. 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까칠했던 마음이 둥그러진다. 웃을 일이 왜 없어? 아가씨도 마늘 한번 코에 넣어볼래? 법정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들.
이 몸뚱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넓적 바위가 있으니 남아있는 땔감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놓고 화장해달라.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해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뒷뜰에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 이것은 시인 이규태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한 법정 스님의 유언이다. 그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절대로 다비식, 죽은 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거두는 불교의 장례 의식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설득했고, 그래서 스님이 출가한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서 불교 예법에 따라 다비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스님은 임종계, 고승들이 입적할 때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을 남겨달라는 제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2010년 3월 13일 오전, 성광사에서는 스님의 말처럼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소박하고 초라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대나무 평상 위에 가사 한 장 덮인 모습으로 스님의 운구가 도착했고, 곧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스님이 쌓여있던 나무 더미에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하며 눈물을 보였고, 스님 불 들어가요, 스님 얼른 나오세요 라고 외치기도 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고 스님의 육신은 연기와 재로 변해 하늘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다. 추모사나 조사도 없이, 형형색색 만장이나 꽃상여도 없이 그렇게 법정 스님의 다비식은 끝이 났다. 애초에 다비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스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모객들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불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중에는 그 순간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알고 보니 만화 악동이의 이희재 작가였는데, 그는 전날 비보를 접하고 곁에 입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케치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가운데를 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가운데 스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스님이 오랫동안 우리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육신은 이제 없지만 정말 안 계신 건지, 존재라는 게 정말 그런 건지,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켜보는 얼굴들, 표정들, 그리고 그 가슴들에서는 무엇이 움직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 스님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육신이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자신을 태운 불꽃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불꽃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최인호 작가와의 대담에서도 늙음이나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도 살 만큼 살았으면 그만 물러나야지요. 죽음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육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소유물이 소멸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대신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살면서 가장 두려워야 하는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닌 녹슨 삶이라고 했다. 항상 녹슬지 않도록 내 삶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법정 스님의 에세이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에도 당당할 것이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나는 가끔씩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면 한치의 미련도 없이 살 때는 삶에 철저해 있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있던 법정 스님이 떠오른다. 어쩌면 다배식을 지켜보며 육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목도하는 강렬한 체험을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불꽃을 보며 했던 생각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에 녹이 쓴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려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장동익 씨의 이야기가 계속 저를 붙드네요. 21년이라는 세월. 33세 청년이 50대 중년이 되기까지의 시간. 2살 배의 딸이 성인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도 남을 시간. 장동익 씨는 그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살인의 누명을 쓰고 말이죠.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그런데요, 책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등장을 했어요. 남편과 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차례로 죽인 여성. 복수를 한 뒤에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죠. 한 사람은 용서로 자신을 구원했고, 한 사람은 복수로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를 받긴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냈죠. 근데 말입니다. 장동익 씨는 본인이니까 놓아야겠다가 되었을 텐데 2,000장이 넘는 재판 기록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을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놓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다는 그 기록들.
내 새끼가 저 차가운 바닥에서 20년을 있는데 하셨을 것 같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파서 한참 또 울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포기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 이 책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오늘부터라도 제 마음속에 작은 원망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자의 시선에 참 따뜻했던 책, 참 괜찮은 태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